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C++ 오픈소스 102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옥찬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작 전에 혹시 현재 C++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아니면은 이제 C++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시면은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부제는 나도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잡아봤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옥찬호라고 하고요. 현재 넥슨 코리아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집에서 남는 시간마다 번역을 하는데 요즘은 번역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C++ 최적화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C++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준비한 세션이고요. 그래서 C++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발표 내용을 적용한 저장소가 아예 따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내용들을 다 적용을 한 저장소예요. 그래서 끝날 때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여기 혹시나 발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세상에는 사실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죠. 요즘은 이제 좀 큰 기업들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중에는 C++ 언어를 사용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프로젝트 중에는 C++로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부 코드는 전부 C++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CV나 그다음에 뭐 물리 엔진인 PXX, 그다음에 게임 엔진 중에 하나의 어니언 엔진, 그다음에 컴파일러인 LLVM,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UI 프레임워크로 익히 알려진 일렉트론조차 이제 내부 코드는 전부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C++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이 많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실제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이슈도 굉장히 많고 풀 리퀘스트도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 유지 보수 관리가 잘 되는 프로젝트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소위 배지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배지들이 달려 있고 보통 저런 CI들이 배지로 달려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지돼 있다는 게 프로젝트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프로젝트 배지들이 패싱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프로젝트는 어떤 윈도우 내지 리눅스, 맥에서 잘 빌드된다는 걸 알려주기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코드 품질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코드의 동작을 잘 테스트하고 있다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배지들이 달려 있고 뭐 코드 품질이 A+이거나 뭐 그다음에 빌드가 다 되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빌드했을 때 잘 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프로젝트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우리도 다양한 이유로 오픈 소스 내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저같이 퇴근 후에 할 것이 없어서 개인적인 취미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의 프로젝트도 이렇게 뭐 CI 도구나 그다음에 코드 품질 관리 도구나 또는 테스트 커버리지 도구 같은 거를 붙여서 관리하면은 좀 더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C++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저도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특히 C++이라서 좀 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보고 참고하고 되고 그다음에 자료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C++는 이렇게 배지 달고 잘 관리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현저히 좀 적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빌드 툴들 다 쓰다 보니까 좀 적을 뿐더러
뭔가 자료를 한데 모아두는 곳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안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C++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처음에 어떻게 빌드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툴들을 어떻게 붙이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GitHub의 프로젝트부터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그 내용을 전부 담을 CPP OS 템플릿이라는 제가 프로젝트 일단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걸 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모두. 예. 그래서 이걸 붙이는 게 처음 겪으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한 번 붙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서 다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라도 붙이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배지들을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를 전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CMake를 통해서 이제 가정을 할 텐데 저희는 이제 윈도우랑 맥이랑 리눅스에서 전부 돌아가는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코드를 넣었을 때 어떠한 컴파일러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고 그 컴파일러가 리눅스 또는 맥 또는 윈도우에서 전부 빌드가 된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솔루션 파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당연히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고 리눅스나 맥에서는 쓸 수가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이제 빌드 플랫폼 도구가 필요한데 사실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CMake라는 도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정적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CMake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ake를 만들려면 일단 프로젝트 최상위 경로에 CMake list.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CMake에 대한 사실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다루려면은 이 주제로만 50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CMak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박동환님이 만드신 CMake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문서라는 파일 그 문서가 있어요. 여기 문서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좀 더 그 자기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되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Make 파일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구성이 좀 필요한데요. 구성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맨 윗줄에 보면은 이제 CMake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CMake 버전이 필요한 이유는 그 CMake 버전마다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고 또는 지원해주는 그 버전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 3.8.2라는 버전이 필요해요. 빌드하기 위해선. 왜냐하면 3.8.2 이하 버전에서는 그 CMake 그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용 솔루션 파일을 못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보통 CMake 빌드를 하기 때문에 최소 3.8.2 버전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ake 모듈이라고 해서 CMake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찾기 위해서 설정하는 그런 컴파일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를 위치를 정해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Make라는 폴더에다가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뒀고요. 여기 보시는 CMake current source dir이라는 용어는 이제 현재 CMake list.txt가 존재하고 있는 그 현재 위치를 가리켜요. 그래서 저거에 이제 절대적인 경로로 당연히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CMake라는 폴더에다가 저희가 그 CMake 모듈들을 저장해 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소 이름과 똑같이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출력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런타임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빈 폴더에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나 아카이브 폴더 같은 경우에 lib에 전부 그 빌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nclude 그 파일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치자면은 포함 디렉토리 설정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 디렉토리를 include 폴더로 지정해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 옵션과 관련된 CMake 파일을 따로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값으로는 리리즈 빌드를 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의 이제 그 테스트 파일을 이제 빌드할 프로젝트를 하나 따로 등록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CMake 리스트 파일이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최상위 폴더에 만든 CMake 리스트는 그러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총 관리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총 관리자에다가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 빌드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트 모듈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이제 만들 건데 경로는 일단 이렇게 잡아뒀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해뒀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라이브러리가 잘 동작하는 것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add라는 함수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가 헤더 파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p 파일에 구현부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동작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파일을 빌드하기 위한 cmakelist.txt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 프로젝트 빌드를 위해서.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cmakelist.txt 파일을 따로 하나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에다가 소스 cppos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 이거 생성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처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 지정해 줘요. 왜냐하면 상대 디렉토리를 이렇게 쉽게 쓰기 위해서 따로 변수 같은 것들 사용자 정의 변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현재 폴더에서 두 번 상위위가 그 최상위 폴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전과 똑같이 포함 디렉토리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이렇게 그 리커시브하게 추가해 주면은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HPP 파일이 이제 인클루드 됩니다.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은 CPP 파일로 전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exe 파일이 아니라 정적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add library라는 문구를 통해서 이제 이 소스 파일 가지고 라이브러리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겟 옵션이랑 컴파일 옵션이랑 링크 옵션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바로 lib를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종속성 같은 게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따로 뭐 종속성이 있는 라이브러리는 없기 때문에 뭐 기본 설정으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스톨해줘서 그 lib 폴더에 인스톨을 하게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쓸 때 헤더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헤더 파일도 인스톨을 해서 include라는 폴더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빌드하면은 바로 lib에다가 lib 폴더에 그 정적 라이브러리 파일이 빌드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폴더에 헤더 파일이 전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빌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빌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를 돌려보면 요즘은 좋아진 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Make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많이 느리네요. 컴퓨터 바꿔야 되나?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딴 거 쓰시는 분 계세요? 다른 에디터 쓰신다. 혹시 어떤 거 쓰세요? 빔도 뭐 CMake는 잘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CMake 장점이 어느 플랫폼에서도 빌드가 가능해서 그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빌드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CMake 잘 도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 빌드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윈도우나 맥에서나 리눅스나 CMake 이용하면은 프로젝트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 만든 거죠. 그냥 최소한의. 근데 사실 이거 하려고 오늘 발표하는 건 아니죠. 이제 툴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프로젝트를 위한 단계들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항상 물어보면은 한쪽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위에 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예, 밑에 거 쓰시는 분. 예, 이거 갈리죠 벌써. 예. 사실 저도 사실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 위에 썼다가 지금 또 아래 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없어요. 프로그래머들 그 영어는 난제죠 이게. 보통 생활 코딩 이런 데 오면 이것도 완전 전쟁이에요. 예, 전쟁이죠. 이거 답이 없어요. 예, 답 안 나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C++의 코드 스타일에 정답이란 게 없죠 사실. 왜냐하면 언어상으로 규격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이런 데들은 PEP 파일 같은 걸 써서 그러니까 규격이 딱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데 C++는 사실 그냥 입사하는 팀 마음이에요 정확히는. 저도 입사했을 때 처음에 제 코딩 스타일이랑 달라가지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if문 뒤에 그 소괄호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뒤에 무조건 한 칸 띄워야 되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걸 자동으로 바꾸거든요 계속. 그래서 좀 애를 많이 먹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마다 좀 자기 자신의 코드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들어쓰기를 할 때 탭 쓸 거냐 공백 문자 쓸 거냐 이것도 뭐 답이 없죠. 예. 그다음 뭐 중괄호는 같은 주에서 열 거냐 다음 주에서 열 거냐 이것도 답 없죠. if 문제에 공백 문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뭐 정해져 있는 거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팀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 보면은 이제 코드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일관되게 쓰라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머마다 당연히 선호하는 코드 스타일이 다르고 통일된 코드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독성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어떤 데는 중괄호 밑에 열어져 있고 어떤 데는 위에 열어져 있고 이러면 쓰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딩 스타일을 미리 정해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내 프로젝트니까 내가 정하면 되죠. 그게 좀 좋죠. 다른 사람이 내 코딩 스타일 맞추게 하는 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죠. 그래서 보통 큰 회사들은 나름대로 코드 스타일 가이드 문서들이 다 정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구글에서 쓰는 C++ 스타일 가이드를 많이 쓰죠. 보통 뭐 또는 그 C++ 코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가이드 문서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지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실행 포맷이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 포맷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코드 스타일을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다루려면 오늘 한 3시간 얘기해야 돼서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가면 하나하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그 스타일 가이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아까 전에 나왔던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false로 하냐 true로 하냐 따라서 이렇게 갈립니다. 이렇게 갈려놓으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프로젝트에서 서식 지정을 딱 누르면 이거와 이걸 맞춰서 다 바뀌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실행 포맷에 맞춰서 다 바뀌고요. 그래서 실행 포맷을 프로젝트에다가 추가해 놓으시면 그냥 서식 지정만 딱 해주시면 이게 알아서 맞춰지기 때문에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코드 리뷰할 때 그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서식 지정을 맞추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포맷을 이용해서 코드 스타일 지정해 주면은 좀 더 이제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실행 포맷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유닛 테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러리를 빌드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 동작을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라이브러리를 빌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전부 테스트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빌드만 된다고 끝이 아니죠. 그런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 코드의 동작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했던 동작과 실제 동작이 일치한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코드가 수정되었을 때 다른 곳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정상적인 데이터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죠. 입력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언어마다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C++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스트에서 제공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 테스트, 그다음에 캐치2 또는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독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프레임워크인 독 테스트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됐네요. 이게 빠져야 될 것 같고, 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모든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 사실 독 테스트가 밀고 있는 최대 장점은 캐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캐치 컴파일 타임이고요. 그냥 독 테스트의 컴파일 타임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캐치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전부 독 테스트 사용하고 있고요. 독 테스트 일단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오타는 제가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GitHub 프로젝트에 독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추가하는 방법은 git 서브 모드, add, 그다음에 저장소 주소, 저장할 위치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git 서브 모드, add, 그다음에 독 테스트 저장소 주소, 그다음에 저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독 테스트라는 폴더에다가 이 모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커맨드 콘솔 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독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독 테스트 프레임워크 설치했으면은 유닛 테스트용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폴더에 유닛 테스트 폴더에다가 이거를 이제 cmakerlist.txt 파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유닛 테스트라고 정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죠. 이번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테스트를 실행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executable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add library 대신 add executabl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exe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유닛 테스트 빌드할 때는 이제 기존 라이브러리가 빌드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빌드가 안 되고서는 유닛 테스트 빌드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 링킹 할 때 종속성을 넣기 위해서 여기 CPP-OS 템플릿이라는 프로젝트를 종속성에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주면은 CPP-OS 템플릿부터 빌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프로젝트 빌드하도록 이게 종속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 테스트도 이제 빌드가 돼야 이 프로젝트가 빌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프로젝트를 종속성을 추가해주고, 이제 그러면 이 두 프로젝트가 먼저 빌드하고 난 뒤에 이제 유닛 테스트가 빌드되는 이런 순서로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cmakerlist.txt 만들어줬으면 이제 유닛 테스트 코드 작성하면 되는데, 사실 독 테스트에서 유닛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첫 줄에다가 샵 디파인을 해주고 독 테스트 컴피그 임플리멘트 위드 메인이라는 그 매크로를 디파인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독 테스트.h라는 헤더 파일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 테스트 사용할 준비가 끝났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그 어떤 함수의 동작이 잘 되는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매크로로 일단 묶어줘야 되고요. 묶고 난 다음에는 체크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안에 내가 확인하기 위한 그 구문들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add 2,3 해줘 5랑 같은지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 하나 생성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독 테스트도 인클루드 라이브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에다가 독 테스트 빌드를 해줘야 되니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우리가 생성한 프로젝트도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모드에다가 두 개의 프로젝트 추가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연결이 완료돼서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성이 되면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다 뜨거든요.
한번 반대로 실패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빌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 좀 키워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이 5랑 같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해두면은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은 이제 빌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빌드가 안 되고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 테스트가 실패했는지 다 뜨고요. 그래서 5랑 6이랑 안 같아서 이제 오류가 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독 테스트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지 다 띄워주기 때문에 이제 유닛 테스트 통과를 통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코드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유닛 테스트까지 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작업을 마치고 이제 보통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CPP OS 템플릿이라는 프로젝트 가보시면은 프로젝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했다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발표 끝나시고 프로젝트 만들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마다 설정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가 빌드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에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 일단 크로스 플랫폼에서 빌드가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는 유닛 테스트 코드 프로젝트도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밑그림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배지를 달기 위한 작업은 진짜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중에 일단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 게 이 CI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그 지속적인 통합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수시로 통합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코드 올릴 때 빌드가 되는 그 원하는 플랫폼에서 빌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협업을 하거나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협업을 할 때가 많죠. 그다음에 팀 단위에서도 협업을 할 때가 많고 회사에서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 항상 그 코드가 빌드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능들을 나눠서 작업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빌드가 안 되면 그다음 그 빌드부터 전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메인 줄기는 꼭 항상 빌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이 있고요. 그런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C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테스트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게 개인 환경에서는 빌드되고 정작 협업 코드로는 빌드가 안 되는 문제 조기에 조기에 수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CI를 다는 게 이제 우리가 협업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 C++를 지원하는 C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CI, 서클 CI, 그다음 앱베이어, 애저 파이프라인 등이 이제 C++ 언어의 CI 빌드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CI인 트래비스 CI랑 앱베이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베이어는 그 장점이 윈도우 빌드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과 2019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 빌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CI 툴입니다. 그래서 앱베이어.com에 가시면 윈도우랑 리눅스 빌드를 쓸 수 있는 CI인 앱베이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좋은 점은 오픈 소스는 다 무료입니다. 예. 이게 오픈 소스가 좋은 게 웬만한 툴은 다 무료라서 좀 느리긴 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앱베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일단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한 뒤에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저장소를 그냥 add 버튼만 눌러주면은 그냥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빌드를 하면 되는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보통 C++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어렵게 겪는 부분들인데 그거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앱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빌드 설정을 앱베이어.yml이라는 그 파일에다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소위 야물이라고 하는 YAML 파일들인데
보통 그 CI 툴들이 다 이 YAML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이제 빌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앱베이어도 YAML 파일로 그 빌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데 그 내용을 다 다루기는 힘들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7과 2019를 어떻게 빌드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위에 버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저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프로젝트 작업하는 단위에 따라서 빌드 버전을 올려야 될 때 이 빌드 버전도 올리시면은 이제 앱베이어도 빌드 버전이 같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플랫폼에서 빌드를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소위 버추얼 이미지 형태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다가 어떤 걸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빌드를 할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 17 빌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과 2019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비트는 고려 안 하고 64비트만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X64라고 지정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규레이션은 이제 릴리즈 빌드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릴리즈만 되어 있죠. 만약에 디버그 빌드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디버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파트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클론 폴더라고 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그 프로젝트를 다운받을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프로젝트 이름과 같이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PP-OS 템플릿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CPP-OS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클론하도록 설정해뒀고 저기 인스톨 부분이 이제 빌드할 때 이제 미리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빌드를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클론했을 때 해야 되는 동작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서브 모듈이 있으니까 기 서브 모듈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서브 모듈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S라고 파워쉘 부분이 추가되는데 이제 저희가 2017과 2019를 둘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2017일 때, 2019일 때 CMake를 빌드해야 되는 방법이 조금 상이해요. 2017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내부적은 15를 쓰거든요. 그래서 CMake를 만들 때 그 앱베이어 빌드 워커 이미지라고 해서 그게 이 환경 변수를 쓰면은 현재 이미지 이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이미지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면 CMake 제너레이터를 비주얼 스튜디오 15, 2017로 하고 그다음 CMake 제너레이터 2019면은 2016, 2019를 쓰도록 이렇게 분기문을 설정해둬서 2017이면 2017에 맞게 2019면 2019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CMake 제너레이터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었을 거고 이제 실제 빌드하기 전에 이제 빌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빌드하는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CMake 제너레이터 아까 전에 지정했던 거를 여기다 쓰고요. 그다음에 뒤에 아키텍처를 붙일 수 있는데 이 아키텍처를 붙이지 않으면 32비트로 빌드 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64비트형 빌드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아키텍처를 X64로 지정해 줘야 64비트 아키텍처 빌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 실제로 빌드를 해야 될 텐데 빌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니까 솔루션 파일이 뽑힐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솔루션 파일이 이렇게 그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솔루션 파일로 뽑힐 거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지정해 주면 되고 병렬로 빌드할 수 있도록 패러렐을 true로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그 빌드가 끝나면 테스트 코드도 자동으로 돌려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빌드 돌릴 때 테스트 여부도 같이 하게 해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애프터 빌드라고 해서 빌드 이후에 동작해야 될 부분에 이제 빌드의 바이너리 폴더에 릴리즈 폴더에 unit-test.exe를 실행해라 이렇게 해주면은 빌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실행했던 테스트 코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CI 돌릴 때 테스트 코드 같이 돌리니까 굳이 따로 테스트 코드 돌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 CI 설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앱베이어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트레이버스 CI가 있어요. 앱베이어의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맥이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이 트레이버스 CI는 맥이 지원이 돼요. 반면에. 그래서 맥도 만약에 빌드를 해야 된다 하면은 트레이버스 CI도 같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버스 CI.org를 통해서 쓸 수 있고요. 여기도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에 새 프로젝트 추가하면 되고요.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트래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상위 경로에 .travis.ymai라는 파일을 통해서 프로젝트 빌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어떤 그 속성들이 있는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빌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분투 18.04 버전에서 GCC를 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OXX 10.14의 엑스코드 10.2 버전의 애플 클랭을 쓰는 그런 빌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죠. 랭귀지를 처음에 CPP로 설정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티스 인클루드에 이제 각각 네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명확하죠. 리눅스 그다음 바이오닉 버전 그다음에 수도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거니까 리콰이어드 넣고요. 그다음에 그 스크립트 파일을 쉘 파일로 따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스크립트 폴더에 travis build.sh로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빌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다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거 뭐 따로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OXX 같은 경우에는 OS가 이제 OXX고 OX 이미지는 엑스코드 10.2 예를 들면 엑스코드 10.2 버전으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컴파일러는 C랭으로 클랭으로 설정했어요. 그다음 스크립트는 역시나 같은 걸 쓰게 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travis.sh 쉘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빌드라는 폴더 만들고 빌드 들어가서 cmake 하고 그다음 make에서 빌드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너리 유닛 테스트라는 파일을 통해서 바로 빌드 후에 유닛 테스트 돌리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트래비스도 잘 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두고 다음에 이제 PR을 해보시면 없던 것들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래비스 CI가 그 풀 리퀘스트를 빌드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앱베이어가 풀 리퀘스트를 빌드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빌드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빌드가 통과했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우분투 18.04와 그다음 OSX 10.14의 엑스코드 10.2의 클랭이 실제로 빌드가 동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부 로그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빌드가 끝나고 테스트로 자동으로 실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후로는 어떤 코드를 올리더라도 이제 PR을 통해서 테스트 코드가 모두 통과하는지 또는 빌드가 되는지를 모두 자동으로 거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빌드 실패하는 케이스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빌드 실패하면 어차피 코드 리뷰가 통과가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윈도우랑 리눅스랑 맥에서 모두 돌아가는 프로젝트 유지 보수 할 수 있게 된 거죠. 테스트 코드도 자동으로 다 체크해주고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CI에다가 우리가 테스트 코드까지 다 전부 붙인 케이스입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까지만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코드 품질을 체크하는 도구들도 좀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개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내 코드가 잘 짠 코드인지 매번 고민이 많이 되죠. 특히 뭐 저도 회사에서 짤 때나 집에서 개인 프로젝트 할 때도 많이 항상 느끼지만 내가 코드 잘 짜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사실 지금 짜놓은 코드 1년 뒤에 보면 왜 이렇게 짜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지금 짠 코드 1년 뒤에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코드적으로 좀 뭐 성능적으로 또는 보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코드들을 좀 미리 캐치해낼 수 있으면은 사후에 발생할 문제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에도 이러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의 품질을 측정해주는 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코다시라든지 코드 팩터 또는 LGTM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코다시랑 LGTM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제가 링크를 드릴 그 저장소에는 그 코드 팩터도 추가해 놓을 거고 다른 툴들도 몇 가지 더 추가해 놓을 거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다시는 코다시.com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요. 역시나 GitHub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냥 프로젝트 추가하면 빌드가 돼요 바로. 왜냐하면 저희가 CMake 설정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코다시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빌드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돼요 이슈들이. 그래서 빌드가 되면은 코드 품질 측정해서 등급과 이슈 개수를 보여줘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A에서 F까지 다양하고요. 파일별로 등급이 전부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슈를 몇 가지 항목을 분리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보안도 있고 코드 스타일 부분도 있고 호환성이나 뭐 사용하지 않는 코드에 대한 거 또는 뭐 성능상 이슈에 관한 것들 뭐 대표적으로 콜바이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시 변수를 그런 것들은 뭐 컨스트 레퍼런스 사용하거나 std 무브를 사용하도록 다 그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보면은 볼 수 있고요.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냥 std 스트링 써가지고 그냥 레퍼런스 써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드에 어떤 성능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간단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시고 코드를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T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GitHub가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GitHub에서 아마 자동으로 지원해줄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계정을 로그인한 뒤 프로젝트 추가하면 빌드가 되고요. 보통 빌드가 설정 파일이 없어도 빌드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빌드가 필요한 그 별도의 그 설정 파일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설정 파일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최상위 경로에 .lgtm.yml 파일을 열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따로 설명드릴 부분 없는 것 같고 보통 그 LGTM 직원이 와서 보통 다 이슈 그 PR을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난 뒤에는 그냥 다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크게 별로 짚어드릴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바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일을 만들고 작성해서 넣어주시면은 여기도 빌드를 하고 나서 품질이 다 나오고요. 사실 LGTM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상대적인 위치도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코드 그 라인 수고요. 위쪽이 위쪽이 코드 라인 위쪽이 품질 체크고요. 오른쪽이 코드 라인 수예요. 그래서 오른쪽 갈수록 코드 라인이 긴 거고 위쪽 갈수록 코드 품질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프로젝트의 상대적 위치를 체크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파일별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코드 품질 측정 도구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그 도구마다 체크해 주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코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 두세 가지를 섞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퀄리티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단위 테스트 코드 설정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빌드했죠. 근데 이제 사실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진행할 때 코드가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다음 코드를 보실 때 푸 1,1을 호출할 때랑 푸 0,1을 호출할 때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1,1을 호출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라인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0,1을 호출하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더라도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사용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어요. 보통 CPP 유닛이라는 툴도 있고요. 엘코브나 G코브라는 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코브를 사용해 볼 건데요. 엘코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소스포지에 가시면은 이 엘코브에 대한 설명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 엘코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윈도우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리눅스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 하실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디버그 빌드를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리리즈 빌드를 하면 코드가 최적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디버그 빌드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엘코브를 통해서 이제 유닛 테스트 그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베이스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유닛 테스트 실제로 실행을 시키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테스트 인포라고 정제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합친 다음에 커버리지 인포라는 걸로 합칩니다. 그래서 두 파일을 합쳐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합쳤을 때 보통 그 노이즈 정보들이 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 정보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정보에는 대표적으로 그 GCC 파일들이 같이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유저 파일에 있는 하위 폴더는 전부 정보를 날리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중요하진 않죠.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할 때 그런 것도 날리고, 그다음 테스트 부분도 날리고. 그래서 순수 소스 파일에 대한 커버리지만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이제 HTML 파일로 제너레이트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폴더마다 테스트 코드가 얼마나 그 커버를 하고 있는지를 이게 퍼센테이지로 다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내 코드가 실제로 잘 테스트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함수별로 또는 라인 커버리지별로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매번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귀찮으니 보통 시각화된 결과를 보고 싶은 코드 커브 같은 툴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명령어들 그대로 그 빌드 할 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버그용 그 트래비스 CI에다가 디버그용 리눅스 빌드를 스크립트 하나 추가해 주시고 거기다가 아까 전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그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커브라는 걸 이용하면은 실제로 좀 더 시각화된 자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리지가 실제로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커버리지를 100%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리지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테스트 코드도 전부 넣고 그다음에 코드 품질까지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2개만 있던 게 여러 개로 늘어나요. 예, 실제로 이제 8개로 늘어났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드 커버리지 측정하는 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추가했던 코드 품질 체크 툴도 자동으로 PR 할 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PR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X표가 떠요. 그러면 이제 내 코드에 뭔가 이슈가 있다 또는 테스트 커버리지가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 기준선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간단한 기본 그 툴들을 다 추가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지를 추가하는 게 있는데 배지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동안 붙였던 CI나 코드 품질 또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다루는 툴 사이트를 가보시면 설정 메뉴가 있는데 그 설정 메뉴에 배지 추가하는 방법이 각각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에다가 이렇게 마크다운 여기 복사해서 넣으면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readme.md에다가 하나하나씩 추가해 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코드가 현재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코드 커버리지가 100%고 코드 퀄리티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리드미에다가 표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런 게 이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낼 때 프로젝트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데 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뭐 툴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 툴들을 추가하신 방법은 사실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다른 툴들 추가하는데 뭔가 이슈가 있으시면은 뭐 언제라도 시퍼블 코리아 그룹 같은데 올려주시면 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사실 시퍼블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는 게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 막상 한 번 다 붙이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뭐 빌드 100번, 200번씩 깨지면서 했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거의 한두 번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CMake를 통해서 크로스 플랫폼 빌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행 포맷을 통해서 코드 스타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독 테스트나 구글 테스트 같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코드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CI를 통해서 이제 여러 프로필에서 정상적으로 비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P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코드 품질 도구를 통해서 보안이나 성능 이슈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 테스트 커버리지 툴을 통해서 내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다 코드를 커버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발표에서 언급했지만 다루지 못한 툴들도 있어요. 뭐 소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애저 파이프라인 같은 툴들도 있고요. 그런 툴들도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제가 저장서에 뭐 오늘이나 내일쯤에 마저 추가를 해놓을 예정이에요. 그 부분도 사실 그 툴마다 설정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큰 맥락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그 스크립트 파일을 참고하시면 사실 내 거 적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놓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